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아온 남자가 68세 되던 해에 이혼장 한 장 받았습니다. 이게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아마 눈물이 날 겁니다. 아니,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올 겁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배신당한 적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도 가족한테 서운함 참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태식입니다. 올해로 68. 저는 25살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터지고 굳고 또 터지고 굳기를 반복하면서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자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고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내 오미란이랑 결혼한 건 28이었습니다. 그땐 아내가 참 예뻤습니다. 눈도 크고 웃음도 밝고 가난해도 함께라면 괜찮다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빌라였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아파트도 샀습니다. 아내가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가게 자금도 됐습니다. 화장품 가게, 반찬 가게, 카페, 잘 안 됐습니다. 다 접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습니다. 또 고생할 거 없다고, 내가 벌어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하고 딱 2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상도 안 차리고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한참 흘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성격 차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성격 차이라고요. 미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오래 생각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래 생각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날 저는 서류를 집어던지지도 못했습니다.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쌉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 우리 아파트 명의가 이미 아내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인지도 모르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공동으로 쓰던 저축계좌가 싹 비어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더 끔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 곁에는 이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40대 사업가.
아내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둘이 몇 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동안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였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집도 없어졌습니다. 돈도 없어졌습니다. 몸 하나 달랑 들고 근처 허름한 원룸을 빌렸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방 하나짜리 그 작은 공간에서 짐 상자 하나 풀어놓고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샀습니다. 혼자 바닥에 앉아서 마셨습니다. 안주도 없이 불도 안 켜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68평생 살아온 남자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대체 뭐였나? 그 말이 혼자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한 것도, 손바닥이 굳도록 돈 번 것도,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가족한테 다 쏟아부은 것도, 그게 다 뭐였나 싶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 챕터 1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습니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시작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있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밤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 원룸이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버려지고 집도 잃고 통장도 텅 비고 매일 밤 소주 한 병 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든 하루를 버텼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이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어미 편 들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 한 번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나 너무 힘들다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사 나오면서 챙겨온 짐 상자 몇 개가 방 구석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무료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공구 몇 개, 오래된 사진들. 그런데 제일 안쪽 상자에서 낡은 비닐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꺼내서 보니 아버지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유품 정리할 때 제가 그냥 챙겨온 것들인데 그게 이 상자 맨 밑에 눌려 있었던 겁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낡아서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토지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무슨 계약서 같은 것들. 한자도 섞여 있고 오래된 도장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부동산이나 법률 서류는 영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종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집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지역명 같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이 멈추더니 기사가 쭉 떴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 국가사업. 수십조 원 규모. 그 지역이 서류에 적힌 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부동산 일 조금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류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태식 형, 지금 어디 있어요? 빨리 만나야겠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급하다 못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만났습니다.
지인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꺼내놓고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형, 이 땅이 아직 형 명의로 살아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등기부 확인해 봤어요. 강태식 씨 명예 맞아요. 아무도 손 안 댔어요. 그냥 있던 거예요. 수십 년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 땅이 지금 개발 예정 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정가가 한 300억은 넘어요. 300억. 그 숫자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걸 그냥 뒀을까? 아마 본인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거나 서류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300억이 생겼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 흘리고 살았는데 이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라는 게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 아버지, 이걸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습니까? 이 소식이 퍼지면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째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밥은 드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딸도 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왔구나. 이제 왔구나. 눈빛이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이 아니라 300억 걱정인 거 몰랐을 것 같습니까? 챕터 3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절대 자리 뜨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버렸던 사람이 잘 됐을 때 후회한다는 거, 그거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버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후회하는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게 통쾌해야 하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면 왜 그냥 허탈한지,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300억 유산 소식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좁은 법이니까요. 지역 신문에 개발 예정지 토지 소유자 명단 비슷한 게 흘러나왔고 거기서 제 이름이 나온 모양입니다. 아들, 딸이 들락거리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는데도 눈밑이 퀭하고 이 악물고 버텨온 사람 얼굴이랄까? 전에 저한테 이혼장 내밀던 그 차갑고 빳빳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태식 씨, 불렀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눈이 멀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우는 거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분노가 안 났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오래된 피로감 같은 게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왔냐고 묻기 전에 뭔 일인지 먼저 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 박도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재산 일부를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그 남자한테 간 겁니다. 아내는 그 남자 사업에 투자했고 그 남자가 보여준 번드르르한 미래를 믿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고 수입차를 타고 다녔고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그게 다 그 남자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 빚으로 만든 허세였습니다. 결국 그 남자 사업은 터졌고
아내 명의로 돌려놨던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엮여서 아내도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저한테 돌아온 건 뉘우침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갈 곳이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0억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저는 한참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떠났고 부자 됐다 하니까 돌아왔군. 아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룸에서 소주 혼자 마실 때 미란 씨는 어디 있었소? 내가 이불 혼자 덮고 그 좁은 방에 누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걱정됐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으면 뭐라도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당신이 내 인생에 남긴 게 뭐요? 이혼장 한 장이랑 텅 빈 통장이요.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들었던 원룸 시절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제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에 있는 작은 국밥집 사장이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 얘기는 다음 챕터에서 드리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제일 따뜻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원룸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보니 시장 골목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허름하고 테이블도 4-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냄새가 나서 들어갔습니다. 돈도 없던 참이라 제일 싼 메뉴를 시켰습니다. 주인이 국밥을 갖다 줬습니다. 그분이 윤서진 씨였습니다. 60언저리의 여자분이셨는데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국밥 옆에 깍두기 하나를 더 올려주면서 드세요. 날 쌀쌀하네요. 그러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몇 달째 저한테 따뜻하게 말 걸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거의 매일 거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이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는데 서진 씨는 눈치 없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주고 가끔 반찬 하나 더 올려주고 날 춥다 하면 뜨거운 국물 더 채워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지갑을 두고 와서 계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내일 가져오겠다고 했더니 서진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일 또 오시면 되죠. 그 말이 괜히 뭉클했습니다. 저는 서진 씨 사연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국밥집 꾸려오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은 하나 있는데 멀리 살고 거의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외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국밥집에 갔더니 낯선 노인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아주 연세가 드신 분이었습니다. 자네가 강태식인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인이 저를 한참 뜯어봤습니다. 자네 아버지 강한석이 절친이었다네. 나 최 씨야. 최봉준. 아버지 절친이라는 말에 저는 얼른 자리를 권했습니다. 노인은 앉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300억짜리 땅 남긴 거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 아버지가 남긴 게 그것뿐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가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증조부가 되는 분이 당시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지주였다고 합니다. 땅도 많고 자산도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집안 친척들이 작당을 해서 그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는 법도 잘 모르고 세상 물정도 어두웠습니다. 친척들이 온갖 서류를 들이밀고 도장을 찍게 하고 결국 막대한 유산을 다 빼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해하면서도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아버지는 그냥 노동자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란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서류를 하나 맡겼어. 자기 죽고 나면 태식이한테 주라고. 자기는 끝까지 못했어도 아들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척들이 빼앗은 유산의 원본 계약서와 위조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것이었지만 법적으로 아직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노인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1,000억 이상은 될 거야. 1,000억?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울음이 나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평생 억울하게 사셨을 아버지. 한 번도 자식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셨을 아버지. 그 서류를 품에 안고 돌아오면서 저는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찾겠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진 씨한테 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서진 씨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 잘하실 거예요. 이제까지도 혼자 다 버텨오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말보다 더 힘이 됐습니다. 돈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우리 나이에 한 번쯤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법적 싸움은 오래 걸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최봉준 노인이 갖고 계셨던 서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친척들이 아버지를 속여 도장을 찍게 한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 감정도 했고 당시 증인이 될 수 있는 분들 진술도 받았습니다. 친척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이 많은 영감이 뭘 알겠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도 여러 명 세웠습니다. 무효라고, 시효가 지났다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재판이 2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와준다니 고맙구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분명히 손 내밀 거라는 거.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밉더라도 가족이니까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이 친척들 주장을 기각하고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서류 위조였습니다. 아버지가 날인한 것처럼 된 일부 계약서가 실제로는 아버지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불법으로 탈취한 재산은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항소도 있었습니다. 2심도 이겼습니다. 최종 결정이 난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서 혼자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억 가까운 돈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 현실로 들립니까? 저한테도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과를 받아들고 나니까 돈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결과 나자마자 아들이 왔습니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걱정 많이 했다. 재판 2번 동안 법원에 한 번이라도 왔던가요? 연락이라도 자주 했던가요? 딸도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이 나이에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 나이에 혼자 계시면 안 된다는 말이 왜 지금 나오는 겁니까? 제가 원룸에서 혼자 소주 마시던 그때는 한 번도 그런 말 없었으면서 저는 아들, 딸한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아버지는 괜찮다. 그 자리에서 딱 그것만 말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내 오미라는 그 이후로도 2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이혼 후에 형성된 재산이라 법적으로는 해당 없다고 변호사가 정리해줬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증오도 아니고 원망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진 씨. 저는 어느 날 국밥집에 갔다가 서진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나 서진 씨 곁에 있고 싶소. 서진 씨가 놀라서 국자를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식 씨, 그게 무슨... 내가 제일 밑바닥일 때 밥 줬던 사람이 서진 씨였소. 300억이고 1,000억이고 그게 없었어도 서진 씨한테는 고마웠을 거요. 그 마음이 진심이요. 서진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처음 국밥 갖다 주던 그 미소였습니다. 저도 태식 씨 오시는 거 기다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에 뭔가 꽉 찼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을에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작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결혼식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어느 날 저녁, 멀리서 우리 2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긴 것 같아도 진짜 따뜻한 시간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진심 있는 사람 곁에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거 하나. 인생의 마지막 승자는 제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늦게라도 진심이 뭔지 알아보고 그 진심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가졌다 잃었다 합니다. 사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때 내 손 잡아준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곁에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꼭 고마운 마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눌러주시는 그 손길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들으러 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